내가 그렸어. 잘 그렸지? 빨리 다 그거 머리카락 6개밖에 없어. 모라. 그렇지. 맞아. 몰빵을 맺힌 모라는 것이에요. 가봅시다. 자, 석춘사. 제목의 의미부터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먼저 들어가면 석이라고 하는 게 아쉬워하다, 아까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는 우리 모두 알아. 뭐야? 봄, 그치? 그래서 봄이 가는 게 아쉬운 내용의 시입니다. 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하는 노래. 요게 석춘사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이제 쓴 내용인데요. 갈래가 규방 가사죠. 우리 가사 본 적 있다? 지난 시험 때 뭐가 가사였어? 백상노별곡. 그 기억하죠? 그 길고 그렇게 쫙 길게 붙어 있는 걸 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도 그거랑 같은 갈래예요. 근데 규방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규방은 여자의 방을 뜻하거든. 여자의 방을 뜻해서 굉장히 이제 여자들의 이야기, 여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 이 당시에 여자가 뭐 지금처럼 사회적 진출을 하던 때도 아니니까 여자가 방에서 시를 써. 그럼 누구 얘기 쓰겠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얘기 쓰겠지. 이 여자분도 지금 약간 봄이 가는 것도 아쉬운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지금 내 옆에 없어. 약간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는데 뭐 출장 갔거나 이랬겠지. 뭐 그래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잠깐 없는 상태야. 그래서 막 걔 그리워하면서 봄 가는 것도 아쉽고 속상해.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제를 딱 2개 정도 가져가면 되는데 그 전에 가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게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사음고입니다. 사음고는 한 줄이 4개로 끊어진다라는 뜻이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4개로 딱 끊어질 거고 연속체라고 불러요. 연속체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줄글 형태로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있는 걸 연속체라고 해요. 원래 시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엔터 같은 거 있잖아. 한 번씩 이렇게 끊어 쉬어가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가사는 없어요. 그래서 좀 보면 징그럽거든 가사가. 와다다다 이렇게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걸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애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슬플 애자 써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자친구가 옆에 없고 봄 가는 거 아쉽고 이러니까 슬프고요. 연정적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으니까 연정적이고 영편적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부터 좀 볼 거예요. 요약해줄게. 우리가 그때 백상로도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하죠? 갑자기 자연 보면서 예쁘다 하다가 이것과 관련된 그치 막 그 살수대첩 생각하면서 혼자 막 인생 무상 느끼고 막 이랬잖아. 걔처럼 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주제를 아직 안 채웠죠. 자, 주제는 총 2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봄. 자, 지우야 너에게 미션 있다. 너 옆에 예인이가 오늘 약간 좋은 계획인 것 같아. 예인이가 살짝씩 몸이 이렇게 기우뜩기우뜩 할 때마다 좀 다잡아주는 역할을 지우야 너가 해줘야 돼. 너도 깨어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죠? 자, 졸지 마세요. 지금 약간 졸락말락들 많이 보입니다. 안 돼, 졸지 마. 자, 주제가 총 2개야. 석춘사랑 저 뒤에 것까지 주면 안 돼. 눈물의 근원까지는 안 돼. 자, 얘는 일단 봄 가는 게 아쉬워. 이게 처음에 하나 있어요. 봄 가는 게 아쉽다. 요 주제, 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도 있어? 님과 지금 떨어져 지낸단 말이야, 남자친구랑. 그래서 남자친구랑 떨어져 사니까 너무 그리워.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2개. 그래서 봄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또 2개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 모든 건 변하지만 님과의 뭐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당연히 빨리 보고 싶어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될 거야. 전체적으로 내용의 구조,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일단 얘가 어느 날 이제 너무 바빠서 딱 근데 이제 좀 봄 가는 거 아쉽고 바쁜데 제대로 봄도 못 즐긴 것 같고 해서 막 속상해. 그래서 먼저 봄의 아름다움들을 막 보다가
근데 봄이 지나가는 게 또 아쉬운 거야. 전체적으로 좀 자주 아쉬워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약간 좀 감정 변화가 좀 큰 여학생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학생은 아니고 여아가씨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봄 가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산 산책도 나가요. 그래서 동산 산책 나가면서 너무 예쁘다, 꽃 너무 예쁘고 동산 너무 예뻐 뭐 이러고 있어. 자, 그러다가 갑자기 꽃 하나에 꽂혀요. 그 꽃의 이름이 바로 뭐야? 모란이라는 꽃한테 갑자기 삘이 딱 꽂히는 거야. 근데 모란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아마 알만한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그 진짜 진한 빨간색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진한 빨간색이고 거의 꽃송이 하나가 거의 주먹만 해요. 되게 커. 엄청 크고 찐 빨강에 진짜 약간 촌스럽게 약간 이렇게 생긴 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모란이라고 해. 그래서 모란은 꽃 중에서 왕이다 막 이런 별명도 있어. 그래서 화왕이라고 불려. 얘가 갑자기 얘한테 꽂힌 거야. 그래서 모란을 얘 찬을 한참 해. 모란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한참 얘기를 해. 그러다가 갑자기 나비가 포로로 하고 날아간다? 그랬더니 나비야 가지마, 난 사라지지 않았어 지금 왔어 막 이렇게 해. 그래서 나비를 보더니 봄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워 막 이래. 그러다가 네가 나를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럼 봄이 안 갔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봄을 영원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얘가 아이디어를 내버린 거야. 그게 그림이야.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렇잖아.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잖아. 그래서 얘도 그렇다면 나는 봄이 가는 게 너무 아쉬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림으로 그려서 방에 붙여놓고 방 밖에 안 나가고 그림만 보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봄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아이디어로 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봄 풍경을 그려요. 그래서 봄 풍경 그림을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얹어 놓은 다음에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봄을 계속 즐길 수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막 봄 풍경 열심히 그렸어. 그림 그리다 보니까 누구도 그리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도 그리고 싶잖아. 그래서 갑자기 남자친구 얼굴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 얼굴을 막 그린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너의 전혀 애정이 없는 옆반 철수 얼굴 그리래. 그러면 우리 옆반 철수? 눈 두 개 있겠지. 코 있겠지. 입 있겠지. 머리 있겠지. 철수 완성 이렇게 할 거잖아. 애정이 없으면 철수 그리는 건 아무것도 안 어렵거든. 근데 만약에 너희한테 되게 잘생긴 사람이다, 되게 예쁜 사람 얼굴을 그리래.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잘생긴 연예인 얼굴 너희한테 그리래. 그러면 디테일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눈은 그냥 저 두 개가 아니야. 저 아이의 저 깊은 눈, 그리고 저 약간 수심이 있는 그 눈, 이 디테일을 살려야 되잖아. 그럼 그러다 보면 그림이 망해.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그 심플하게 못 그리겠는 거야. 그래서 님의 얼굴을 그리다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옆에 이제 봄 풍경은 사실 창 밖에 꽃 보면서 그리면 되는데 지금 내 옆에 남자친구 없으니까 남자친구 얼굴 그리기가 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님 얼굴을 그리다가 그림 그리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서 또 약간 툴툴 거려. 자, 그러면서 빨리 와서 내가 이제 님이랑 함께 잘 놀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재회 소망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패턴으로 내용은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에 어려움과 그리움을 드러냈고 재회를 소망한다. 자, 특징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표현법 같은 거 좀 볼 텐데요. 봄 풍경을 예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각, 후각, 청각까지 나옵니다. 시각, 후각, 청각. 후각은 냄새, 청각은 소리죠. 그래서 모두 다 봄 경치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전시, 특히 가사에 무조건 나오는 거 있어. 고사인용 있죠. 우리 고사인용은 백상루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썰 같은 거 끌고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서 서왕모의 반도왕, 모연수, 왕소군 이런 썰들을 좀 중간중간 풀어요. 그래서 고사인용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 표현,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림 그리기라는 행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그림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다가 봄이 가는 게 또 아쉬워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좀 확장되는 이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그림이 좀 해주고 있다. 표현법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사고 또 워낙 텍스트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표현법을 스스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만약에 우리 어디까지 했지?
끝까지 한번 갖고 수빈이 차례야. 자, 수빈아. 어화 뭐뭐하 도다. 수빈이까지 했어. 당신 차례야. 어화 뭐뭐하 도다. 무슨 법일까? 영탄, 그쵸? 근데 내가 민영을 까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민영아 미인가치는 뭐야? 지규 좋아. 그렇지? 어화 뭐뭐하도다 이건 영탄이죠. 어화 하면서 감탄하고 뭐뭐하도다 했으니까 미인가치 너무 잘해줬어요. 지규법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은유법도 있어서 그냥 비유법 전반적으로 사용됐어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무색하랴. 자 이거는 무슨 법이지? 서유? 서리, 그렇죠. 우리 서리법도 잘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쉬다 보니까 대꾸법이나 반복 같은 거는 디폴트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놔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갑자기 이제 처음 시작부터 아까워. 자, 어화에다가 영사법. 그래서 아깝지. 이 봄이 가는 게 아깝다 또 얘기하는 거겠지. 아깝도다. 아름다운 봄이 간다. 이 몸이 분주하여 얘가 굉장히 이때 좀 바빴나 봐. 바쁜 시즌이어서 너희도 4월에 바빴잖아.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그래서 봄을 제대로 못 즐겨서 속상했던 것처럼 얘한테는 바쁜 일이 있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도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날 있지 않아? 나는 그때 좀 그럴 때 있어. 막 순간순간 내가 이 봄 놀이를 난 평생 영원히 구체로 못 즐길 거잖아. 나는 늘 중간고사일 거 아니야. 너희는 3년 고생하면 끝나겠지만 난 3년 뒤에도 4년 뒤에도 계속 하겠지. 자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 울컥할 때가 있어. 나는 왜 봄도 못 즐기고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울컥할 때 있어. 얘도 그런 거야. 갑자기 서울 벗어 창문을 벌컥 열었어. 그랬더니 꽃이 막 화려하게 펴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삘 받아서 동산으로 혼자 열심히 이제 걸어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본인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잘 표현을 하는데요. 아깝다. 그리고 서럽다. 이런 표현 쓰죠. 서글퍼서 아깝다. 모두 다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본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어. 난 이거 너무 아깝고 봄이. 난 그래서 지금 좀 서러워. 갑자기 삘 타가지고 동산으로 막 혼자 올라갑니다. 호련히 일어서서 동산으로 돌아드니 실번을 가지 위해 깨꼬리 소리가 낭자하고 구슬빨 수옥막에 제비 소리 즐거웠다. 그래서 당연히 봄이니까 엄청 예뻤겠죠. 그래서 실번을 가지 위해 깨꼬리 소리 낭자하고 그 다음 또 제비 소리도 있네요. 청각적 신상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이 청각적 신상은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봄의 아름다움을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재미있게 이제 표현을 해준 부분이고요. 구슬빨이라고 하면 우리 전에 여러 번 그림 그려줬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구슬로 되어 있는 커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슬로 된 커튼 이렇게 미용실 옛날 미용실 가면 이렇게 철렁철렁 열리는 그런 구슬 있어요. 이제 그걸 구슬빨이라고 하고 그곳 위에 약간 제비가 그런 뭐 제비 둥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비들의 소리가 굉장히 즐겁다. 아름다운 꽃 사이로 나비쌍쌍 춤을 추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비쌍쌍이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언급 하나만 하면요. 나비가 쌍을 이루고 있지. 그치? 근데 우리의 화자는 쌍이야 아니야? 쌍을 안 이루고 있지. 그래서 나비쌍쌍은 화자가 대조된다. 이렇게까지 언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화자랑 대조되는 뭐 객관적 상관문까지 가도 가능은 하지. 네,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얘가 또 아름다운 막 풍경을 즐겨요. 그래서 아까워서 지금 아름다운 풍경 한번 즐기고 왔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공간의 이동 확인할 수 있어요. 호련히 일어서서 동산으로 간 거 있지? 이 동산으로 가는 부분에서 공간 이동 있어요. 원래 집 안에 있었잖아. 그래서 문 열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집 안에 있다가 잠깐 동산 갔다가 중략 부분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다시 집이에요. 향기로운 목단화가 달 안에 피었더니 어젯밤에 이제 모란이 딱 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머 향기로운 목단화가 달 안에 피어 있네 했는데 이제 또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 아침 해가 쫙 받으니까 더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 나름 시간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지만 그래서 향기면 뭐 나와야 돼? 후각 나와야죠. 후각적
후각적 심상으로 우리의 모란을 이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란이 되게 예뻤대. 아침에 딱 떠오르니까 얘가 이렇게 쫙 화려하게 더 예뻐 보였대. 그래서 비유를 시작해요. 자, 비유를 5개에 비유하거든. 그래서 그냥 넘버링 좀 해줄 거예요. 지금 모란을 비유하고 있어. 모란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목단화가 뭐라? 네, 목단화가 모란이에요. 모란. 빨개. 되게 예쁘고 빨갛고 화려해. 자, 그러니까 얘를 보더니 얘를 보고 막 비유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같대? 달빛 아래 미인 같대. 첫 번째, 이 넘버링 해주세요. 1번. 달빛 아래 미인. 목단화가 쭉 펴있는 모습이 마치 달빛 속에 예쁜 여자애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모란은 달빛 아래 미인이다. 이러면서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서왕모의 반도화요. 처사가의 운명하다. 서왕모 반도화. 이게 2번. 그 다음 처사가의 운명화 3번입니다. 다 비유하는 거야. 뭐 지규도 있고 뭐 이런 건 또 은유라고 볼 수 있겠죠. 서사가 뭐 서왕모 이쪽은. 그래서 얘네들 딱 봐줘. 느낌이 도사 같죠? 그죠? 옛날에 그 전설적인 꽃들이 있었대요. 당연히 이 꽃은 그 꽃은 아니에요. 도화라고 하면 무슨 꽃이야? 도가 무슨 꽃자일까? 그치, 복숭아꽃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얘는 모란이니까 도화가 아니야. 근데 그 서왕모의 반도화가 뭐 몇 천년에 한 번 정도 필 법한 엄청 예쁜 꽃이래. 전설 속 꽃이야. 그래서 그만큼 예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도사인 거야. 그래서 옛날 전설 속에 있는 꽃 같은 거 빌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풍에 휘날리니, 아, 여기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동풍은 어느 계절에 부는 바람일까? 몰라. 봄이야. 그치? 근데 이거 겨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내가 이제 물어보면 한 30%는 겨울이라 대답하거든? 겨울 동자 아니고 이거 동쪽에서 부는 동력 동자여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봄바람입니다. 그래서 봄바람에 휘날리니 꽃향내 진동한다. 하면서 우리가 더 후각적 심상을 부각해주고 있고요. 너희도 알잖아. 향수 어디에 뿌려? 손목. 여기 뿌린 이유잖아. 왜 여기? 맥박. 그치, 맞아. 맥박이 뛰면서 이 향기가 퍼지는 거래. 그래서 여기에 뿌리는 거야. 여기도 여기도 맥박 있어. 우와. 그래서 여기 여기 바른 이유인데 여기 굽혔다 치웠다 하면 맞아. 향이 나온다.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렇게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향이 엄청 퍼지거든. 그래서 얘도 지금 갑자기 바람을 샥 불었더니 향이 쫙 퍼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수정 같은 이슬방울 거울같이 비쳤으니 아침이잖아. 지금 시간적 배경 아침이지?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 이렇게 뽕 하고 올라와 있는 거야. 반짝반짝하게 이제 아침 이슬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또 뭐에 비유를 한 거야? 수정 거울에 비유를 한 겁니다. 수정 거울. 수정 거울은 누구를 빗댄 거야? 요 이슬을 빗댄 겁니다. 소민이가 앞자리에서 열심히 졸아주고 있거든. 그래서 자, 웃음이 나왔어요. 귀여워가지고. 자, 그랬고요. 자, 청춘 미인들이 몸단장을 고르는데, 근데 마치 이게 또 수정 거울 같은데, 이 꽃은 미인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치 미인이 이렇게 거울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청춘 미인. 청춘 미인도 우리의 누구를 모란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달 속에 고운 선녀도 누굴 비유한 거야? 모란을 비유한 거예요. 마치 달 속에 고운 선녀들이 산에 있는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 이러면서 싹 비유를 해. 그러면서 봄을 맞아서 부귀하면 이거 놓고 얘기한 것 같다. 이거 보니까 막 봄을 맞아서 부자 된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아. 하늘거리는 저 기상은 꽃왕이 분명하다. 꽃왕이 그냥 모란의 별명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화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꽃 중에 왕이다. 너무 예뻐서.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나 혼자 꽂힌 부분인데 너희가 실수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든 부분이 여기에요. 궁중미인 삼천 중에 뉘안이 무색하랴 이 말이 있지. 궁중미인 삼천도 당연히 모란을 비유한 것처럼 보이고 싶겠지만 아니어서 중요합니다. 자, 궁중미인 삼천은요 모란을 비유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우리가 어쨌든 글을 읽어야 되잖아. 궁중미인 삼천 중에 누가 아니 무색하랴? 무색하다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겸연적인 거거든. 머쓱한 걸 무색하다라 그래. 그러면 야 궁중미인 삼천 중에 누가 안 머쓱하겠냐? 몰아내보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야? 궁중미 삼촌보다 더 예쁘다. 맞아 그거지. 모란이 궁중미인 3,000명보다 더 이뻐서 그 궁중미인들이 모란꽃을 보고 난 얼굴도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것 같다. 머쓱할 것 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궁중미인 3,000은 비유가 아니라 뭘 하는 거야? 비교를 하는 대상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모란이 얘네보다 더 이쁘다. 3,000명보다 더 예뻐요. 요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모란 너무 예뻐 이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얘 뭐에 꽂힌다? 나비에 꽂힌다고 했죠. 자 봄바람의 향기 따라 춤추는 나비야 봄 경치와 잘 어울리니 나비야 가지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나비한테 말을 걸기 시작해요. 말 건네는 태도 하나 나오고요. 나비야 가지마라. 자 말 건네기를 썼어.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법이 또 하나가 있겠죠. 뭐가 있지? 그렇지 의법. 역시 남의 부분 했던 우리 답네요. 자 그래서 나비야 하면서 의법 썼고요. 그러면서 가지 마라. 자 가지 말래. 이거는 뭐에 대한 아쉬움이야? 고민. 그치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되겠죠. 봄 아쉬움. 그래서 봄이 안 끝났으면 좋겠는 이제 화자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꽃바람도 전해온다. 봄 소식 물어보자. 아마도 봄 다 가면 이 꽃들도 다 저물겠지? 봄 석 달은 반이나 지났으니 사시장춘. 사시장춘이라고 하면 사시가 무슨 뜻이야? 계절을 뜻하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봄이란 뜻입니다. 사시장춘은 사계절 내내 봄이란 뜻이고요. 그럼 그게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우리는 사계절 중에 한 번만 봄이잖아. 그러니까 사시장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히 볼 수 있겠느냐? 여기는 그냥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계절 내내 봄이 아니니 어떻게 오랫동안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봄 꽃들을 우리 영원히 계속 보고 싶지만 한 3개월밖에 안 남잖아. 꽃 볼 수 있는 기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아쉬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봄의 신의 뜻이잖아. 그렇지? 봄 신의 뜻이지. 그래서 규칙이니까 영원히 볼 길, 오랫동안 볼 길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없으니 너무 아쉬워.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자 넘깁시다. 자, 그래서 얘가 나름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 그랬어?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어. 뭘 냈어? 그림 그리자. 그래서 그림 붙여놓고 그림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네, 나도 그림을 그려줬어. 귀엽지? 자, 한국 편지지의 전생마음이 이제 당연히 봄 풍경입니다. 봄 풍경을 막 쓱싹쓱싹 기록하니까 북이 영화, 당연히 화려할 거 아니야? 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완연히 잘 그려냈어요. 봄 풍경 굉장히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은 서안, 책상 위에 병풍같이 직유법 썼고요. 병풍처럼 이렇게 싹 둘러놓고 문 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얘기해서 이 그림만 보고 있으면 봄이 끝나가는 것도 모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 밖에 안 나가니까 야, 봄 석 달이 매번 난 즐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밖에만 안 나가면 난 계속 봄을 즐길 수 있잖아.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꽃가지를 볼 양이면 봄철이 다가도록 떠날 날을 모르네. 그래서 나는 계속 봄이 다 가도록 우리 집에 있는 꽃은 떠나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봄을 계속 즐기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그림들 는 그리기 어렵구나. 이렇게 봄 풍경을 잘 그려서 봄을 즐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님 얼굴을 그리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다라는 말에는 두 개의 뜻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림을 그린다도 있지 그치? 근데 뭐도 있어? 그리워하다. 맞아 그리워하다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님을 진짜 그린다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님을 그리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린데 님 그리기 어렵구나. 마음도 낙이 되어 숭그리고 우뚝 앉아 꽃 안지는 봄. 이 그림은 봄 그림은 이 또한 소회다. 자, 소회라고 하는 건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아쉬워. 이제는 봄 그림을 보고도 일종의 아쉬움을 느끼는 거야.
아쉽다. 내 남자친구도 없고 내가 아무리 님 얼굴을 그려도 님이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쟤 아무리 잘 그린들 못 그릴 건 님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인데도 내 님의 얼굴은 또 너무 내가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잘 못 그리겠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사를 인용합니다. 잘 그리는 모연수는 왕소군의 원수되어 천고의 남은 한을 통곡 중에 눈에 꺼낼 거기에 고사 인용 모연수 고사가 나와요. 모연수가 누구냐? 화가예요. 그래서 모연수가 화가인데 왕소군이 왕이거든. 그 왕이 그런 약간 청탁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염라왕이 그 왕소군한테 야 얘가 염나라 왕이 좀 더 셌나 봐. 그래서 염나라 왕이 왕소군한테 너희 나라에 좀 예쁜 궁녀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왕소군이 그래 알겠어 했는데 생각해봐. 예쁜 궁녀는 누가 갖고 싶어? 지가 갖고 싶겠지. 그러니까 모연수라는 화가한테 야 일단 네가 얼굴 좀 그려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어. 그래 그 궁녀들 얼굴 좀 쓱싹쓱싹 그려와. 그리고 못생긴 애 보내자. 이렇게 나름의 합의를 한 거야. 못생긴 애만 골라가지고 염나라 왕한테 보내버리자 했고 모연수는 그림을 그려왔어. 근데 뭐 여기에 썰이 좀 있어요. 모연수가 뭐 뇌물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모연수가 제일 예쁜 여자 얼굴을 좀 잘 못 그린 거야. 그러니까 뇌물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일부러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 너무 예쁘니까 디테일을 못 살려서였는지 그림을 좀 못 그려왔어. 왕이 딱 그 여자 얼굴을 찍고 야 얘 별론데? 얘 보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걔가 제일 예쁜 여자였어. 그랬는데 이제 왕이 어쨌든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왕소군이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얘 염나라 왕한테 보낼 때는 인사를 할 거 아니야. 잘 가라 이러면서 인사하려고 이제 나갔어.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 모연수를 죽였어. 그러니까 모연수는 왜 죽은 거야? 그림 못 그려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모연수가 느꼈을 그 한과 통곡, 그림 못 그린다고 죽이냐? 그 한과 통곡을 나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나도 지금 님의 얼굴을 잘 못 그리겠으니까. 그래서 고사 인용을 통해서 님 얼굴을 못 그리겠는 이 답답함을 표현한 거죠. 님 얼굴 그리기가 어려운 답답함. 그리고 뭐 일종의 한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좀 극대화해서 잘 효과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래도 나름 그렸어. 그래서 그리기들 어이하고 생각이들 어이하며 수심으로 붓을 잡고, 수심은 뭔지 알죠? 우리 걱정과 근심을 수심이라고 해요. 수심으로 붓을 잡고 한숨으로 채색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막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러니까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해. 그래서 대충 님 모양을 그리고 내 모양도 그렸어. 그래서 님 옆에 나까지 예쁘게 그렸단 말이야. 야 근데 이거 보면 뭐해? 너희들 그런 거 있잖아. 너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사진을 보겠지? 그러면 어때? 더 보고 싶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그 사람 사진을 보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오히려 상사가 올라갑니다. 힘없이 그린 그림, 긴 상사가 나왔구나. 상사, 우리 상사병 할 때는 상사겠죠? 보고 싶은 병. 그래서 그리움으로 인한 병. 그리움이에요, 그냥 상사가. 그래서 긴 상사만 남는다. 긴 그리움만 남는다. 그리고 또 그리니 긴 상사만 그렸구나. 나도 계속 그리움만 그리는 것 같다. 이붓도 원수같이 그림도 명수구나. 그래서 이거 다 별로야. 그래서 그리던 이내 그림 언제나 마무리를 지어서 화장금금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하려면 남자친구가 와야 남자친구 얼굴 보면서 완성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또 이불 속에서 그림같이 마주 앉아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림 속의 긴 상사와 태우던 내 간장을 봄날의 빙설같이 다 쓸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 속의 긴 상사와 태우던 내 간장, 이걸 지금 뭐에 빗댔어? 빙설에 빗댄 거죠. 그래서 간장과 빙설은요, 간장이랑 상사, 요걸 비유한 표현인데, 당연히 간장이 그 소이소스는 아니겠죠. 여기서 간장은 뭐겠어? 간거 창자여서 마음을 나타내요. 대체로 속상한 마음일 때 간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내 마음과 내 그리움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님이 오면 어떻게 돼? 님이 오면 더 이상 내가 속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님이 올 때는 아마 봄날의 빙설처럼 사르르 내 이제 속상함이 녹아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명수로다가 무슨 뜻이에요? 명수라고 하는 게 지금 요 한자를 주어주지 않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여러 개인데 어떤 사람은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냥 근데 난 맥락상 봤을 때 얘도 별로다 원수 같고 그림도 참 날 더 속상하게 만든다 정도로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졸았다면 옆에 그 요약본이라도 읽어보면서 공부하라는 의미로 옆에 그냥 줄글 형식의 요약본도 집어넣어 놨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텍스트로 들어가 봅시다. 눈물의 그림. 이거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어렵죠? 물 마시고 와. 우리 지우 졸렸어? 좋아. 제 읽다가 죽은 거 같아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좋아요. 너무 좋은. 나 이거 봤어. 여러분도 나 읽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도 계속 보다 보면 생각이 될 거야. 마치 선생님 올림픽을 잡고, 그렇지? 하나씩 좀 읽어주시면 그치. 그다음 선생님 생각하다가 벽을 쳐서 얼룩이 되고 선생님은 영어 이름 조지국씨였대요. 제 마음 조지국씨였구나. 그다음 불 좋아해?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여러분 모두 이 가스라이팅에 동참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 손성은 이하다. 이거는 어떻게 찍었어. 그리고 우리 애기 그 예소랑 예인이랑 다은이랑 해가지고 아까 잠깐 일찍 와서 이걸 열심히 적고 있었어. 공부를 하지 않고. 좋아요. 자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그나마 나는 모의고사 이거 나도 풀어보면서 참 쉽다 이러면서 풀었는데 요거는 애들이 좀 오독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눈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 수필이에요. 자, 수필이에요, 수필. 수필은 무슨 갈래야? 자, 수필은 어디 차례지? 지우야, 수필은 무슨 갈래지? 서정 갈래는 시, 서사 갈래는 소설. 그건 뭐야? 교술 갈래지, 교술. 좋아요. 교술 갈래는 수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수필은 당연히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좀 논리적인 성격의 글이에요.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은 놀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문 뒤에 그냥 스필이랑. 네, 한문 수필입니다. 좀 에어컨 날 좀 올리면. 그래요. 나를 올려주세요. 나를, 오케이, 오. 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왜 우는지. 근데 나 이거 좀 속상했어. 처음에는 좀 짜증났거든. 뭐 계속 뭐 하지 않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뭐 말을 이딴 식으로 하다가 아내가 죽어서 자기가 울다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눈물이 나니까 눈물은 왜 나는 걸까를 생각했던 거잖아. 그래서 아니 울진 않았어. 그렇지. 난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얘는 막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아내의 죽음 이후에 얘가 너무 많이 울었어. 그래서 경험이 있죠. 수필은 경험과 깨달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내의 죽음이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의 근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의 메인 내용들이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아내의 죽음 이후 데스니가 느낀 슬픔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거고요. 눈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근원을 탐구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논리적이야 싶을 수 있겠지만 논리적인 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용 구조를 좀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면 이건 어쨌든 옛날 글인 걸 잘 기억해야 돼. 자, 너희는 공통과학, 통합과학을 하잖아. 자, 그러면 너희 나보다 과거 훨씬 잘하겠지. 난 과학을 안 했으니까. 자, 우리는 이거잖아. 문과 이걸 안 했었고, 심지어 나는 이제 문과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과학을 안 했단 말이야. 눈물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야? 과학적으로 설명해. 슬프니까.
그러면 뇌의 작용을 받아서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옛날 사람들은 옵션이 두 개였던 거야. 뇌는 거 잘 모르겠고 눈물은 그럼 눈에서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은 근데 눈물이 날 때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심장에서 나오는지 눈에서 나오는지를 이제 고민을 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사람 결론은 아니다. 눈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눈이나 마음 둘 중에 한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깨달음이 뭐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눈물은 마음과 눈 두 개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작용이라고 나오면 틀려. 뭐 눈만의 영향, 마음만의 영향 이러면 무조건 틀려요. 마음과 눈 양쪽의 영향을 받아요. 요거는 어차피 공부하면서 언급할 거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글은요 비유를 좀 계속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님을 비유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고 첫 번째 아님, 그 다음 비유. 2번은요 비유를 통해서 눈과 마음은 눈물은 마음과 눈의 감흥으로 인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될 텐데요. 할 때 아 맞아요. 생각보다 감흥이라고 많이 썼구나. 감흥이에요. 통하는 거. 약간 삘 통하듯 이런 식으로 좀 감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의 예시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형식보다는 진실한 느낌이 감흥의 조건이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형식보다 진정한 느낌이 있을 때 플러스 약간 저촉된다 뭐 이게 나오기는 해요. 요게 있으면 그때 감흥이 일어나서 눈물이 나온다. 요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눈물이 날 때는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아무리 너희가 약간 가식적으로 아이고 이런다고 해서 눈물이 나진 않잖아. 눈물이 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진짜 그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일단 특징 좀 보면서 어차피 본문 보면서 이해할 거니까 사물과 현상의 근원을 캐묻는 원이라는 한문 문체로 쓰였어요. 우리 수필, 한문 수필 종류 여러 개 했던 거 기억하지? 설도 있었고 외려 설, 그 다음 기도 있었잖아. 그 뭐 일정구도 일야 구도하기 같은 거 기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원이라는 한문 수필 갈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필 중에 이제 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원을 따지는 걸 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의문문이 나와. 그래서 초반에 읽을 때 좀 짜증났을 거야. 뭐뭐하지 않겠는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의문문을 반복해서 본질을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있고요. 마음을 땅에, 또 눈은 구름에, 눈물은 또 비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통해서 추상적인 이치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수필도 당연히 표현법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구법 사용했고요. 뭐뭐 하리요 사용은 무슨 법일까? 뭐뭐 하리요 뭐 하지 않겠는가 뭐뭐 하리요 서리법 그죠? 이거 서리법이에요.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사유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또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막 사람들이 아까 전에 눈물은 어디에 있다? 눈에 있거나 마음에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자, 눈물은 눈에 있는가? 아니 마음에 있는가? 이거부터 이제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눈에 있다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는 거야.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 눈물은 눈에 있나? 아니면 마음에 있나? 눈에 있다면 이러면서 가정을 해요. 뭘 가정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는 상황을 가정해요.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받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맨날 싸웠단 말이야. 아 이거 눈에서 나오는 게 눈물이다.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눈물이다. 이렇게 막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면 눈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이제 얘가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야. 자, 눈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눈에 그럼 물이 여기 가득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약간 여기 이렇게 웅덩이처럼 물이 가득 차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요즘엔 눌러봐도 알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 그럼 그렇다면 마음에 있나? 이 생각을 했어. 자 그럼 마음에 있다고 쳐보면 마음은 어디에 있어? 심장은 이쪽에 있지. 자 그럼 여기에 있어. 그럼 얘가 봤을 때 그러면 얘가 마치 이제 여기 있는 물이 피를 타고 올라와서 눈을 뽕 하고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야. 마음에 있다면 아니, 피가 맥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올라오는 건가? 근데 또 이상한 게 눈에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럼 그렇다면 이제 눈에 없고 마음에만 있는 거잖아. 그럼 눈에 없다 그러면 눈에서 나오는데 눈에 없다고 할 수 있나? 근데 문제는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할 수도 있나? 왜냐면 우리가 눈물 흘릴 때마다 뭐가 계속 아파? 마음이 계속 아프잖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안 나온다고 하기도 어려운데? 하나씩 얘기하는 거야. 눈에 있다면 이것도 이상하고 마음에만 있다면 이것도 이상하고 눈에 없다고 해도 이상하고 마음에 없다고 해도 이상한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또 이상하다고 본 이유 중에 근데 솔직히 이것보단 얘가 나아 보이잖아. 이 심장에서 올라온다가 그나마 더 믿을만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는 게 우리 오줌 쌀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방광이 있고요. 여기 배가 있고 여기 방광이 있죠. 그리고 오줌은 이 아래로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물은 위에서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건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해버리면 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잖아. 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마치 오줌이 방광으로부터 그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마음으로부터 눈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아니 저건 다 같은 물에 유는 흐르다죠. 흐름인데 왜 얘는 아래로 흐른다는 성질을 잃지 않되 유독 왜 눈물은 그렇지 않는가? 이러면서 왜 이상하게 눈물만 이렇게 하겠냐? 이건 좀 이상해. 마음은 아래에 있고 심장은 이제 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고 눈은 위에 있는데 어찌 물인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이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얘는 지금 모든 게 다 틀렸다.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야. 질문의 형식이어서 반박하지 않겠지만 어느 한쪽에만 영향받는 건 아니다. 요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한쪽의 영향만 받진 않는다. 그러면 뭐에 이제 영향을 받는 어떻게 되는 건지 비유를 합니다. 눈을 뭐에 비유해? 구름에 비유해. 자, 너희는 이제 또 역시나 통합과학을 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비는 어떻게 해서 내리지? 수증기가 올라가요. 물을 연결해서 그렇지. 그래서 뭐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에 지금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모두 중요해. 땅도 중요하고 구름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콜라보로 해서 눈물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땅이고 눈이 구름이래. 그래서 우리가 비가 어떻게 내려? 비는 구름과 땅의 콜라보를 통해서 내리는 거지. 그것처럼 눈물도 뭐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다? 심장과 눈의 콜라보를 통해서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용한 거 비유법 그리고 유추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비유와 유추. 자, 비유법과 유추. 자, 유추가 되는 건 뭐 때문이야? 우리가 유추가 뭔지 기억하죠? 유비논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대상의 것을 다른 거에 적용을 하는 건데 마치 우리 구름과 땅의 콜라보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눈과 마음의 콜라보로 비가 내린다. 요게 이제 유추의 결과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쭉쭉 읽을게요. 비유하자면 마음은 땅이고 눈은 구름이다. 눈물은 그 사이에 있으니 비와 같다. 비는 구름에도 땅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비가 구름에서 생기고 땅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늘 위에는 늘 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도 이상하다. 비는 땅에서 생기고 구름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비는 어째서 하늘로부터 내린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니고 둘 다 콜라보해야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기의 감흥에 불과할 따름인즉 눈물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두 개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감흥이라는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감흥. 자, 감흥이라는 게 꼭 필요하대요. 눈물이 흐르는 건 감흥하는 거거든. 마음과 눈이 통하는 것도 감흥이고요. 근데 이때 이 감흥이라고 하는 건 좀 범주가 넓습니다. 감흥은 통한다. 그래서 귀의 감흥을 통해서 얘네들이 슉 통해가지고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자, 감흥은 통하는데 우리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 텔레파시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나는 월드컵을 굉장히 진심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희도 월드컵을 봤다 보지 않았어? 봤지? 그래서 나도 봤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멕시코전도 볼 거야. 보긴 볼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보겠고. 근데 우리 그게 있더라고. 우리 집 본 날이 월드컵이야. 경기가 있어. 그거 집 본 날이 10시부터 12시까지 할 경기라서 그래서 약간 내가 고민을 하는 게 학교 끝나고 바로 몇 시지 우리? 영어밖에 안 보나? 10시지. 그래서 지금 불안한데요? 그래 나 못하네 나 뭐. 그러니까 12시. 근데 어차피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앞부분에 우리 알잖아. 앞부분에 좀 완성된 친구들 오고 이제 뒷타임에 이제 좀 덜 완성된 친구들이 오니까 설마 앞타임에 오는 친구들이 축구를 막 몰래 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쌤은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축구를 보고 싶지 않을까? 물론 난 이게 훨씬 중요하지만 저도 그래서 12시 너무 늦네. 12시부터 보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보다가 보면 너희 시험 도파민이 더 터지지 뭐. 그래, 너희 뭐 영어 시험 채점하고 나면 설마 뭐 축구에서 더 쉽겠니? 영어 아니야? 사회야? 영어야? 아 영어 보고 사회고 그 다음 그거야? 아 그럼 사회면은 뭐 채점할 때 그렇게 긴장이 되진 않겠구나. 어쨌든 네, 뭐 그러고 있다. 근데 이제 나는 축구를 거기서 봤어. 메가박스에서 봤어. 그래서 메가박스에서 난 나름 축구에 진심이기 때문에 빨간색 유니폼. 그치 유니폼 입고 그래서 유니폼 입고 가가지고 심지어 나는 근데 아직도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보기에는 특정 선수 한 명만 좋아하잖아. 그 푸사. 그치 내 푸사에 있는 그 기성용이 어떤 선수 좋아해. 그 사람은 그냥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어. 국가대표 당연히 했다고 은퇴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 해 그 유니폼 입고 가서 이제 열심히 봤지. 근데 보다가 손흥민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지. 너무 잘하고 중요한 역할을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해. 다만 슛을 너무 못 차. 그러니까 이게 에이지 커브가 있잖아. 나이가 들면 꺾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슛을 찼는데 안 들어가잖아. 몇 번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다. 빼야 된다. 새끼. 자, 저 한민이를 빼자. 이 생각을 이제 우리 모두 했다고 생각해. 내 친구도 했고, 그 옆에 있던 아저씨도 한 것 같고, 우리 모두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일단 볼을 넣으려고 지금 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잘했지, 잘해서 경기를 너무 잘 원활하게 진행을 보았지만 결정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중간에 뺐잖아. 그걸 보면서 통했다고 생각했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저 명보 씨의 관계 가져왔다. 이런 게 감흥이야. 알겠죠? 우리가 감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저 멕시코에 있는 명보 씨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관객들의 마음이 통하는 것도 감흥이고 얘는 심지어 귀신과도 통하는 걸 감흥이라고 봐요. 얘는 지금 와이프가 죽었잖아. 그럼 와이프 지금 귀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와이프랑 근데 순간순간 통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 거야. 우리도 사람 살다 보면 막 이심전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 마치 장씨와 우리의 아버지가 느꼈던 감정인 것처럼 이심전심을 느낄 때가 있는 거. 그걸 모두 감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자기가 순간순간 뭔가 귀신과의 감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무릇 감흥한다는 것은 사람과 귀신 사이가 멀어도 서로 통할 수 있어 제사를 지내면 선조들이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이유도 뭐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선조가 감흥해서 통해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제사를 원래 지냈다. 자,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곡만 갖고 곡이 뭔지 알아? 약간 그 우리나라 문화 중에 아이고 아이고 하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약간 해주는 알바가 있었대.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내주는 알바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곡을 할 때 근데 눈물을 설마 알바들이 와서 눈물까지 흘렸을까? 그건 아니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바인지 아니 진짜인지 구분하는 게 눈물 나는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곡을 해도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올 때도 있어? 눈물이 없을 때도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 느낌이 없으니까. 나한테 진정한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 귀신이 응해주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감흥이 되겠느냐? 입으로는 울부짖으나 마음속으로는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진실되지 않음을 볼 뿐이니 그 귀신이 다다르는 건 말해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흥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감흥할 수 있어? 우리는 진정한 느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감흥이다. 그래서 진정한 느낌이 꼭 필요하다. 진정한 느낌은 다른 말로 뭐가 돼? 그리움, 슬픔. 아무리 형식적으로 곡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진짜 진정한 슬픔을 느낄 때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다. 자, 내게 상사가 생겨 얘가 이제 뭘 했어? 이제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초빈으로부터 계속 묘를 지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근데 이상하게 어떤 때는 아이고 하면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가. 어떨 때는 1100번 아이고 아이고 해도 눈물이 본인도 안 날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곡하면 아니 내가 지금 곡을 하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아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겠으며 아이고 당연히 슬픈데 자리에 있지 않아서 곡을 안 할 때 오히려 눈물이 흐르는 때가 있더라. 그러면서 신과 인간 사이의 위치가 참 묘하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 슬픔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와이프가 내 곁에 싹 와서 나랑 마음이 통하는 순간에 그때 눈물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느낌이 있는 상태라고 무조건 다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진정한 느낌이 있으면 언젠가 눈물이 나기는 하겠지만 당연하지만 약간의 저촉됨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 귀신인 우리 아내랑 싹 통하는 순간에 이제 눈물이 주르륵 이제 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너희 나중에 헤어져 보면 내가 2년 전에 진짜 약간 삐끗했거든. 2년 전에 수업이 좀 많이 안 들어. 2년 전 나의 수업이 별로야. 그때 생각보다 좀 잘 못했다고 생각해. 뭐 애들은 뭐 별 생각 없었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이제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 연애하면서 너무 사랑했거든. 근데 걔랑 이제 헤어진 거야. 근데 그래도 좀 오래 사귀었어. 오래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난 계속 걔 좋아했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걔가 갑자기 나한테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차였어. 근데 걔한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는 심지어 악몽을 잠도 막 거의 한 달 동안 못 자고 잠 자면 꿈에서 계속 걔가 내 앞에 서서 난 이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잠깐만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거의 한 달 울었는데 약간 그거 있어. 내가 헤어지면 애들이 불러서 술 먹이면서 괜찮아? 막 이러고 해줘. 오히려 그때 눈물이 안 난다? 아 괜찮아. 이러면서 상관없어. 이러면서 가면서 완전 이제 하고 언제 오냐? 집 가는 길에도 울고 날 심지어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랬어. 그걸 한 달을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또 안 나? 한 깔아주면 눈물 안 나올 때 있어. 근데 그러다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뭔가 걔가 딱 떠오르는 그런 감흥이 탁 통할 때 그때 눈물이 난단 말이야. 그걸 얘들 이제 줄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슬픈데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 이게 참 묘하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있지는 진실로 아득하다가 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낌도 없는데 응함이 있거나 느낌이 있는데 응함이 없는 일은 없어. 근데 뭐는 있어? 내가 진짜 그립고 진짜 슬프면 눈물은 나기 마련이야. 여기에 느낌, 여기가 이승이기는 합니다. 지금 내가 느낌으로 저기에 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훅훅 그립고 슬프잖아. 이거는 누구가 왔기 때문에 약간 저쪽에서 우리의 그 와이프가 싹 와가지고 그때 순간순간 내가 엄청난 그리움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울컥울컥 순간순간 할 때 보면 뭔가 이상하다. 굉장히 랜덤하잖아. 그게 뭔가 저쪽에서 날 통했기 때문 아닐까? 이러면서 다만 잠자리에 들고 음식을 먹을 때만 통하는 게 아니다. 통하면 눈물이 나거든. 난 늘 그리움이 있으니까 통하면 눈물이 나는데 이게 잘 때 난다고 하거나 뭐 음식을 먹을 때만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천리를 떨어지고 여러 해를 지나서 심지어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어.
그랬는데도 눈물이 나고 일 처리를 하느라 물건 책상 위에 수북한데도 눈물이 나고 술을 마셔가지고 나는 이제 별 정신도 없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막 난 바둑 장기 두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 그래서 저촉하다라는 게 감정이 좀 건드려지는 거죠. 이 저촉감은 약간 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정이 어느 순간 건드려지는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슬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딱 그 감정이 건드려지는 순간이 있으면 갑자기 내가 눈물이 왈칵 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저촉됨이 있어야 느낌 있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촉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리움을 느끼는 거고 그러면 눈물이 난다.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정한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리움들이 있잖아. 우리도 평소에 괜찮다가 갑자기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것들이 이제 평소에도 힘들지만 어떤 식의 갑자기 뭔가 나를 자극하는 일종의 트리거 같은 게 딱 오면 그때 갑자기 내가 느낌이 오면서 나 진정한 그리움과 슬픔이 오면서 눈물이 나오더라. 이걸 요 패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은 눈물과 도모하는 건 아니지만 도모라고 하는 건 의도적인 걸 뜻해요. 의도적으로 막 우리가 느낌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눈물은 참 느낌을 따라 나온다. 내가 진짜 그리움을 느끼면 그때도 눈물이 나온다. 그러니 신이 응하게 되는 것은 향을 사르고 처연해지는 제사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응하면 눈물이 나겠지. 이렇게 감흥을 하는 건 제사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까 판 깔아줬을 때 오히려 눈물 안 나올 때도 있었다 했잖아. 어떠한 상황이든 있는 것이다. 그냥 판 깔아줬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 상황에서든 나 눈물은 나온다. 이게 내가 진짜 마음이 있고 통했을 땐 진짜 언제든 나온다. 그러니 그 자리와 자리 아닌 이런 형식이나 곡함과 곡하지 않음을 또한 노래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곡함 같은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해? 진정한 마음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보셨어? 아 그래 보셨어. 오케이. 네, 문제 풀어봅시다. 이해됐지? 두 개의 포인트.